자, 블랙박스 2회 모의고사 21번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상업용 빌딩의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순영업소득 어떤 식으로 추정하죠?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전후. 이렇게 맨 먼저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주고 기타 소득은 더해주죠. 그 다음 이렇게 한 걸 유효조소득이다.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내야 됩니다. 요걸 빼낸 거를 순영업소득이다. 여기서 은행에다 갚을 원금 이자 있죠? 요걸 부채 서비스액이라 하는 겁니다. 요거 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세를 빼낸 것을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는 어디까지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부채 서비스액, 매기 갚을 원금하고 이자 이런 건 불필요하고 소득세도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보는 순간 1번에 이자 비용이 나와 있네요. 요거를 답하시면 됩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어림셈법은 수익률법과 승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림셈법 요거는 그 승수법 얘는요 수익률법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둘 다 자, 이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요걸 뒤집어 놓은 게 요거고, 요걸 뒤집어 놓은 게 요겁니다. 요때 승수법은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소득이 들어가고, 이는요, 투자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얘는 거꾸로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투자액이 들어오는 거고, 위로 올라가요? 소득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컨대, 투자액은 똑같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소득이 클수록, 소득이 클수록 승수는 작아지겠죠? 이런 게 유리한 겁니다. 승수는 작아질수록 유리하고, 얘는 투자액이 동일하다면 소득은 클수록 수익률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클수록 그 수익률은 높아지니까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틀린 것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승수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아지며 회수기간은 아무래도 소득이 커지니까 이거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어림셈법은 여러 해의 기대 수익을 현가화하는 방법이다. 다 틀린 겁니다. 여기는 여러 해가 아니라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반복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가화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현가화하는 방법은 그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 있죠. 이런 게 현가화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나간 돈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그러한 약간 좀 그 어설픈 방법입니다. 계략적인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3번 보시면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 중에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 투자 판단 시에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상호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요거 3번 해볼게요. 순현계 가치법을 줄여서 순현가법이라 하는데 미래 수입의 현가 합에서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 합에서 투자 금액의 현재 가치 합을 공제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거 있죠? 이거를 미래 수익의 현가 합이라 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애초에 투자 금액을 비교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에서는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등이 있으며 현금의 흐름을 지금 시점으로 전부 다 옮겨 놓은 겁니다. 할인율도 지금 시점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23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네요. 틀린 것은. 맨 먼저 거기 보시니까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고 이 지분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가 300만 원일 때 지분 배당률은 얼마인가? 지분 배당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해주면 됩니다.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라고 했죠? 6천만 원 중에 세전 현금 수지가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이게 0.05가 나올 겁니다. 5%.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기 자본 8억 이외에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부채 비율은 자, 부채 비율은 항상 내돈 투자액분의 은행에서 빌돈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내 돈이죠. 8억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린 돈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6천만 원 빌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을 6억을 빌렸네요. 6억. 그럼 이거 계산하면 0.75가 나올 겁니다. 75%.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순영업소득이 2,400만 원이고 총 투자액이 3억일 때 자본 환원율은 여기서는 종합자본 환원율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분의 3억분의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2,4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합니다. 요걸 자본 환원율, 종합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0.08 나오니까 8%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5억인데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냐? 이거는 총 투자액 얼마요? 5억이죠? 5억 중에 은행에서 일부를 2억을 은행에서 빌렸죠?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3억을 투자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게 바로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60%가 나올 겁니다. 요게 틀렸네요. 요게 틀렸다. 5번 보겠습니다. 부채 감당률 비율이 1.25이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1천만 원이랍니다. 1천만 원일 경우에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의 부채 서비스액 X는 얼마냐 그 얘기죠. 이때는 얘를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1천만 원을 1.25로 나눈 금액 있죠. 나눈 금액이 아마 800만 원이 될 겁니다. 800만 원.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만 틀렸고 다른 건 다 맞는 겁니다. 24번 볼게요. 다음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기초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있네요. 자,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을 말한다. 항상 잔금 비율, 상환 비율 할 때는 그 원금 중에 갚은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환 비율, 잔금 비율은요,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 해준 겁니다. 그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볼게요. 저당 상수에 대출 원금을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빌린 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 매월 혹은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균등상환액, 상환액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 볼게요. 상환 조견표를 통하여 저당 대출액에 대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상환 조견표를 이렇게 작성해주면 거기는 매달 원금 얼마 갚고 이자는 얼마 갚아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를 상환 조견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융자기간이 길고 융자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기관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항상 대출 기관 누구의 위험이야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대출 기관 입장이죠.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융자 기간이 길다면 예를 들어 뭐 한 30년 동안 갚으라 하면 나중에 내가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의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융자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준다. 그럴 경우는 이거 회수 못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9천만 원 정도 빌려준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 처분하더라도 회수 못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융자 기간이 짧고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기간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고정이자율 저당과 변동이자율 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도는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죠. 요거는 고정이자율보다 변동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이자율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데 변동이자율은요.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굉장히 높은 이자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자율이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정이자율 방식에서 시장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컨대 자 고정이자율은 이렇게 볼게요. 고정이자율은 그 5%인데 뭐 7%라고 있고요. 나중에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시장 이자율은 실제 인플레에 따라 변동되는 실제 금리를 얘기합니다. 9%로 올랐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는 거기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그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이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거 돈을 갚아야 높은 이자로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안 갚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만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죠. 남들보다 굉장히 싸게 이자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기까지 계속 계속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환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변동이자율 방식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대출 기관은 이를 차입자에게 넘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전가시킴으로써 인플레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 고정이자율 방식은 고정이자율과 뭐가 있다고요? 변동이자율 방식이 있는데 고정이자율 방식은 실질금리다. 얘도 뭐가 있다고요?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뭐냐면
앞으로 인플레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기관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자를 실질금리로 하는 겁니다. 실질금리. 인플레가 없다는 가정하에. 근데 나중에 인플레가 실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때 나중에 올리면 되죠. 근데 얘는 나중에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예상되는 대출 시점에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있다면 매년 몇 % 정도 예상된다면 그걸 감안해서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명목금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목금리. 자, 그러면 자, 4번 볼게요. 고정이자율 방식에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금리는 5%,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인플레율은요 2%로 해갖고서 7%로 해서 결정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고정이자율 방식에서는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실제 인플레가 더 커져. 예를 들어 2%가 아니라 한 4%로 커졌다. 그러면 얘는 건들지 못하죠. 그럼 결국 얘가 이제 줄어든 겁니다. 실제 그 은행이 먹는 이자율이 3%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플레가 더 크게 발생할 경우에 대출기관의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먹는 돈이. 그래서 대출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4번 틀렸네요. 자,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그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26번 볼게요.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원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 비하여 항상 요걸 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자, 이 세 가지를 비교해가면서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데, 얘는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얘는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얘는요, 체증식 상환 방식인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초기의 금액입니다. 자,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가장 큰 게 얘입니다. 그 다음에요, 얘요. 그 다음에 얘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원금이자 합계액이 가장 많은 게, 초기에 가장 많이 갚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고, 요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에 비하여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은 크죠? 초기에 갚는 돈이 크니까. 맞습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 요거 체증식은, 이거는 초기에는 거의 이자만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자도 무진장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초기에는 이자만 받는 거기 때문에 원금에 따른 이자 같은 게 굉장히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변동금리 형태로 했다가는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주택의 예정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내내 똑같은 원금이자 합계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고정금리를 가정한다면. 그럼 4번 보시면 체증식 상환 방식은, 자, 요거는 체증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에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좀 작죠?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체증식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은 체증식보다 대출자의 자금 회수 위험이 크다가 아니라 자, 얘는 체증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 차입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중에 대리 달고 부장 달고 이때 돈을 많이 갚으라 그 얘기인데, 나중에 반드시 대리 달고 부장 달으라는 법은 없죠. 근데 얘는 이제 처음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 가는 거니까 15년 뒤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안 남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금 회수 위험이 작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자, 나중에 체증식 상환 방식보다는 대출자의 자금 회수 위험이 작다 해줘야 됩니다. 얘는 처음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뒤에 가면은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없자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허설사 뜯긴다 하더라도 크게 위험은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초기에 거의 이자만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도 남아있는 금액이 무지장 많이 남을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못 갚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27번 보시면 다음 중 저당 담보증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당 담보증권의 종류할 때는 항상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요거는요, 약어는 반드시 앞자리가 나올 겁니다. MPTS다. 보통 이제 이체증권 해줍니다. 얘는요, MBB다. 요거는요,
저당 채권, 얘는요 MPTB 이렇게 되는데 지불이체 채권 이렇게 한다면 얘는 크게는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세 가지의 가장 차이점은 이 담보대출로 인해서 받을 권리인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어떤 식으로 이전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이 MPTS 같은 경우는 원리금 수취권이 됐든 저당권이 됐든 완전히 투자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자가 구입한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완전히 투자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쏙 빠지겠다.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미래 받을 채권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채권을 발행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담보에 관련된 모든 권리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미래 받을 돈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저당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고 그다음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가장 큰 근거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체증권은 MPTS는 발행기간이 주택저당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발행기간은 저당권을 보유한다. 틀렸습니다. 저당권 누가 보유한다고요? 투자자한테 다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보시면 이체증권은 발행기간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발행액만큼 자산이 감소되지만 현금이 증가해 자산 크기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즉 주택저당의 총액과 이체증권의 발행액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투자자한테 넘긴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이 발행자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얘들이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경매처분해서 돈을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투자자한테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초과 담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미래 받을 채권액 전액을 다요. MBS로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것처럼 주택 저당의 총액과 이체증권의 발행액이 같습니다. 얘는 초과 담보를 유지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2번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자, MBB는 발행기간이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지만 저당권은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틀렸습니다. 발행기간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조리 갖고 있는 겁니다. 4번 볼게요. MPTB는 저당 풀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데 발행기간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얘는 뭐만 이전한다고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이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틀렸네요. 5번 보시면 다계층 채권은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에 각 그룹마다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얘는 CMO 같은 경우를 다계층 채권이라 하는데 얘는 MPTB하고 거의 흡사한 겁니다. 다만 얘는 CMO라고 하는데 발행되는 MBS를 만기별로 쪼개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기별로 다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이자율, 상이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또는 자금 동원 방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 개발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긁어 모아서 펀드를 조성한 다음에 주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보시면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일시적으로 돈을 긁어 모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식을 발행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거를 그 신디케이트라 해줍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라든가 물적 담보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사업의 수익성만 보고서 돈을 빌려주는 수익성만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그러한 형태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이 도상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그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비소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업주한테는 소구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고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
남아있는 현금 흐름 내에서만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제한적으로 담보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29번 보시면 다음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내가 어디다 3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 10층 정도 지었을 때가 그동안 투입한 총 비용이 있겠죠? 그거하고 이걸 분양했을 때 들어온 수입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손익분기점이라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입니다.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다는 얘기죠? 요거를 뭐라 조방 한계다 해줘요. 최소한 요 정도 이상 투입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이 얼마고,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요게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이 한 층 더 올렸을 때 비용보다 크다면 계속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15층 정도 올리니까, 이게 아까 5층이라고 했나요? 한 10층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은 뭐 분양이 여기서부터는 좀 안 돼갖고 8천만 원인데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간 비용은 1억이라는 얘기죠? 그럼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해줍니다. 이 극대화 지점이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이용해야 돼요. 이걸 집약한계다 해줍니다. 집약한계. 그리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까지는 수익이 점점 체증합니다. 체증. 근데 여기서부터는 들어온 수익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해줍니다.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29번.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일단 이제 집약 한계는 요걸 얘기합니다. 투입된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되는 데까지 추가 투입되는 경우에 집약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가져오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이므로 집약 한계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의 상한선이다. 예, 여기까지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여기까지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토지 이용의 상한선이라고 하고 요거를요 하한선, 얘를요 상한선 해줍니다. 자, 3번 볼게요. 조방한계란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에서의 토지 이용의 집약도로서 이는 토지 이용 집약도의 하한선을 얘기한다. 맞습니다. 입지 주체는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를 범위로 하여 토지 이용 활동을 해야 된다. 맞는 거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해야 됩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하여 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자본의 크기에 대한 수익의 비율은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익, 요거는 체증의 법칙, 여기서부터 체감의 법칙이니까 수익이 비율이 감소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따라서 도시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건물의 고층화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고층화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 틀렸네. 맨 끝에 있는 지문이. 자, 30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보통 이제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다 해서 우리 이제 보통 미국식 타당성 분석은 어떤 식으로 전개하냐면 이렇게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타당성 분석은 맨 먼저 그 경제 기반 분석이다.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역 경제 분석.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장 분석이다. 세 번째는요,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요, 타당성 분석. 마지막으로요, 투자 분석.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이건 지역 경제 분석 할 때, 이때. 자, 30번 볼게요. 타당성 분석에서 연구해야 될 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역 경제 분석이란 지역 시장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역 경제 분석이다 해줍니다. 맞습니다. 자, 시장 분석은 특정 지역 시장 내에서 특정 유형별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원룸이면 원룸들 있죠. 아니면은 그 대형 뭐 쇼핑몰이면 쇼핑몰들, 이러한 식으로 유형별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을 시장 분석이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요거는 이제 개발된 부동산, 요건 개발될 부동산이 그 실제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겁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이다. 맞습니다. 타당성 분석은요,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보통 여기서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은 최종적으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안 중에서 최종적인 투자안을 결정하는 단계다. 맞습니다. 이때 투자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어쨌거나 시장 분석하려면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 분석에 포함되는 겁니다. 시장 분석은 또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고, 시장성 분석 여기에 포함되고, 타당성 분석은 여기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분석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투자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된다가 아니라 시장성 분석은 다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투자 분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게 다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31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신탁회사에 믿고 맡기면서 신탁회사는 어떤 개발에 따른 수수료만 챙긴다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어떤 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약속한 수수료만 챙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에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진다.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틀린 겁니다. 자,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취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개발 방식은 사업 기간 동안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맞습니다. 요거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며 개발업자와 지분을 나눈 방식이다. 이게 틀린 겁니다. 지분을 나눈다 표현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애초에 약속한 수수료 있죠? 요것만 취한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차지 개발 방식에서는 차지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고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 맞습니다. 3번은 맞는 편이고 4번 볼게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자금의 조달이라든가 기술 보완 등을 위하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 회사가 될 수는 있어도 별도의 법인은 설립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별도의 특수목적 회사를 이렇게 설립한 다음에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보시면 공영개발 방식에서는 자체 사업, 지주 공동사업, 신탁개발,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다. 이거는 공영개발 방식의 종류가 아니라 지주 공동사업의 어떤 민간 개발의 방식 있죠? 민간 개발의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 틀렸네요.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일건 내 지어놨더니 나중에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분양이 좀 안 되거나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 한다.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보전 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하겠다. 항상 현재 시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로 이제 노후 불량화의 요인, 예컨대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화됐다는 얘기죠. 그것만 제거하겠다. 이런 거를 수복 재개발 해줍니다. 보전 재개발이 아니라 수복 재개발을 말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틀렸네요. 3번 볼게요. BOT라는 것은 항상 순서에 따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드해 갖고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하면 뭐예요? 민간이 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트랜스퍼 해갖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이 먼저 개발한 다음에 도로 같은 거 깔아놓은 다음에 톨게이트 설치해서 운영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20, 30년 후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을 BOT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맞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4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한다.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개발 사업의 위험은 사업의 완성에 가까울수록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완성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점점 완성될수록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작아지겠죠. 위험이 이렇게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위험이 작아지니까 서로 막 구입하려고 했죠. 완성에 가까울수록.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부동산 가격. 자, 이거는요, 위험을 얘기합니다. 이 매수자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5번. 자, 33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에 관해서 자가 관리의 장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가 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모든 관리를 누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자,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가 관리를 하는데, 이때 이제 1번 해볼게요. 전문 분야 외의 사항을 분리함으로써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위탁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다 넘기니까. 관리와 관련돼서는 관리 전문가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 관리 장점입니다. 2번 볼게요.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거는 자가 관리의 장점 맞습니다. 기밀 유지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관리하는 거니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된다. 이거는 위탁 관리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설마 사고야 나겠어 하면서 맨날 하는 일을 반복할 수 있죠. 이런 거를 매너리즘이다. 타성화를 하는데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위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로서 부동산 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될 수 있죠. 그러니까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걔네들은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죠. 그래서 오히려 관리 비용이 저렴해,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관리하면 나는 이제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적재적소에 제대로 인원을 투입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맞는 겁니다. 4번도 위탁 관리의 장점이에요. 5번 볼게요. 자, 부동산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자사의 참모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이것도 위탁 관리의 장점이 되겠네요. 다 맡기니까 자사의 부동산 관리 분야는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모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마케팅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요거는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구매 행태를 중심으로 관리 전략을 짜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 세 번째는요,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STP 전략이다. 그 다음 4P 믹스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1번 보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이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홍보의 제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겠다. 이거는 4P 믹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고객 점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틀렸네요.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제도적 환경 등은 마케팅의 거시적 환경을 구성한다. 어쨌거나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이렇게 좀 거창한 얘기가 나오면 거시적 환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쟁업자라든가 국가, 정부, 그다음에 경쟁업자 이렇게 마케팅과 관련돼서 직접 부딪히는 집단을 얘기할 때는 미시적 환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볼게요. 관계 마케팅이라는 건 요걸 얘기합니다. 소비자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얘기죠. 요거를 관계 마케팅이다. 맞는 겁니다. 4번 보시면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장 점유 마케팅의 일부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TP 전략에서 이거 나오네요. STP라는 것은 앞자리 딴 겁니다. 먼저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고,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타겟 마켓,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전략이다 해서 차별화 전략, 이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가치라는 게 있고,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어떤 그 장래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거 있죠? 요거를 가치로 한다면, 가격으로는요,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이죠? 요걸 가격이라는 겁니다. 1번 볼게요. 가치는 추상적, 가치는 주관적인 개념이며, 가격은요,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가치로 구현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맞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괴리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급 막 늘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공급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된 현상이 나타난다. 단기적으로 괴리, 장기적으로요 일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볼게요.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가치가 떨어지면요 가격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자, 우리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실물자산, 부동산도 실물자산 아닙니까? 실물자산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똑같은 화폐, 물건 가격이 오르니까 화폐의 가치는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 거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100만 원으로 그전에 물건을 10개를 구입하다가 지금은 5개밖에 구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틀렸는데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가치란 놈은 이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토지를 하더라도 투자 가치냐, 보험 가치냐, 담보 가치냐, 공익 가치냐, 별의별 교환 가치냐, 별의별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은 지불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 예를 들어 거래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단위로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하겠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수많은 가치가 있는데 감정평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출거 당시 합의라고 해서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거래의 자연성, 통상적인 시장, 합리적인 시장,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했을 때 통상, 그리고 당사자의 정통성, 다 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통상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치 있죠?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하면서 요 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바로 그 얘기를 쭉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36번 볼게요.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대상 부동산은 주위 환경과 어울리게 이용해야 최유효 이용이 된다는 원칙. 요거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야 되는 거죠. 기억법 맞는 거고, 집약 한계와 관련되는 부동산 가치 원칙은 아까 했죠. 집약 한계와 관련되는 것은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 되겠네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번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집약 한계 아닙니까? 3번 볼게요. 초과 설비 문제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설비 자체가 초과 설비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추가 투자 문제는요 기여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맞습니다. 기여의 원칙은 그 기여도를 합친 거기 때문에 그 기여도가 있을 때까지는 추가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추가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급번 맞는 겁니다. 리을번 보시면 최유효용과 관련되는 대내적 원칙으로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라든가 기여의 원칙, 경쟁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자, 물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든가 기여의 원칙, 요거는 내부적인 대내적 원칙 맞습니다. 다만 경쟁의 원칙, 요거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외부적 원칙이다. 대외적 원칙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기준 시점이라든가 시점 수정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 요거는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치는 계속 변동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개별 분석은 보통 이제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과 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성 요소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지역 분석은요 지역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바꿔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일반 지역사회보다 범위가 좁으며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다 해줘야 돼요. 지역 분석은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기 위한, 그러니까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게 개별 분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별 분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맞는 편입니다. 4번 볼게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에서 쇠퇴기의 하향여과 현상이 활발히 진행된다. 이거는 하향여과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는 천이기 때문입니다. 천이. 그렇기 때문에 틀렸네요. 새로운 지역의 면모가 갖춰지는 시기는 성숙기 때는 이미 면모가 갖춰졌죠. 그러니까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성숙기다. 아니라 성장기 때다 해줘야 돼요. 성장기. 그 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내용 연수에 한 방법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좀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용 연수에 한 방법은 크게 정액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률법. 세 번째는요 상환기근법이라고 있는데 요 그림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만큼이 제조달 원가다. 그러면 요 이제 요거는 잔존가치라는 얘기죠. 요건 나중에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요만큼 잔존가치, 요만큼이 잔존가치라 치면 요만큼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잔존가치. 자, 그러면 정액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 5년이 내용연수라면 5년 동안 감가액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정률법은요 초기에는 많게 하고 시간이 갈수록 줄여주는 방법이고 얘는요 초기에는 적게 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거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매기 동일한 그러니까 이기말년제 감가 누계액은 요만큼이고 얘는요 이만큼이 되겠네요. 얘는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감가 초기에 평가액이 가장 많이 산출되는 방법은 어디 갔어요? 초기에 그 평가액이라고 했죠. 평가액은 제도란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얘가 가장 작네요. 그래서 요거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환기간법은 회수된 감가상각액을 적정한 율로 운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정률법보다 매년 감가액이 작다. 이건 초기에 감가액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그리고 요거는 상환기금법은 자 광산 같은 경우에 적합한데 광물이 채굴이 끝나면 똑같은 광산을 또다시 구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기 적정액씩 그 은행에다 일정액씩 적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씩 감가가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초기에는 정액법보다 감가액이 작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2번도 맞는 겁니다. 초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3번 볼게요. 정액법은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죠. 그러니까 누계액은 계속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매기 똑같은 거 감액을 시키니까 직선법이라 한다. 맞습니다. 정률법은 상각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시간이 갈수록 체감하는 방법으로 감채기금법이라 한다. 감채기금법은 요거를 다른 말로 감채기금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감채기금법은 상환기금법을 얘기합니다. 5번 볼게요. 관찰감가법은 세밀하지만 이거는 노련한 감정평가사가 요모조모 뜯어보면서 감정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관 개입이 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39번 볼게요. 다음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 물건과 비교성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를 풍부하게 수집해야 된다. 이때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요거 사례를 가지고 적정히 요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사례는 이러한 이 주변 지역에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와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 있죠? 이런 데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서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 지역 내에도 이와 유사한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동일 수급권이다. 그래서 동일 수급권 내에 선택해야 됩니다. 자, 기억본 1번 볼게요.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사 지역이라든가 주변의 용도 지역에서 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 요인도 여기서 구했다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례 부동산은.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라든가 기능적 상태, 설계, 용도 등 개별적 요인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3번 볼게요. 사례 부동산의 일부만이 대상 부동산과 비교성 있는 경우에는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요거는 사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건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 사이에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1년 전에 얼마에 거래했다. 그럼 요거를 선택할 수 있지만 30년 전에 얼마에 거래된 거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의 거래에 게재된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개별적인 동기 등이 있다면 요걸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이 분명히 대상 부동산은 낮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 수급권 내에 뭐가 없다고요? 네, 이 낮이가 거래된 사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건부지를 가지고 건부지는 뭐예요? 건물이 있는 땅이죠. 요걸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나중에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전체 거래가액에서
건물에 귀속되는 그 가격과 토지에 귀속되는 가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가지고 수정해 주는 걸 요걸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사례부동산의 일부만이 대상부동산과 비교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배분법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감정평가상 환원이율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환원이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요. 그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환원이율로 나눈 게 부동산의 수익 가치입니다. 수익 가치이기 때문에 만약 얘를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환원이율은 순수익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부동산 가치. 자, 기억번은 요 부동산 요걸 넘기니까 부동산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기억번은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은요,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수익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기억번은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되고, 환원이율은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본 수익률은 뭐냐면 자본 회수가 필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은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지나면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매기 감가율만큼을 더 할인율에 반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자본 회수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자본 회수율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블랙박스 강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